할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당장 도망치셔야 해요. 네. 선생님,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저 여자가 다시 돌아오면 끝장이라니까요. 빨리 도망치세요.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간 병원, 처음 만난 의사가 제 손을 꼭 잡고 다급한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내달려 집에 도착했지만 그곳엔 더 큰 공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절박한 귓속말은 치밀한 함정에서 날 구해낼 유일한 목소리였다는 것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1살 김순덕이라고 해요. 저는 행복이 별거냐, 가족 건강하고 오순도순 잘 살면 그게 행복이지, 라고 외치며 그저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인생이 뭐가 이렇게 힘든가 싶을 정도로 나라까지 떨어져 보니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은 정말로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사무치게 감사한 거였더라고요. 20년을 젊게 해준다고 해도 절대 지금의 행복과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지옥 같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모든 일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아직 잠에서 덜 깼을 때였죠. 똑똑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아직 주무세요? 저 수정이에요. 아침부터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 수정이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손에는 따끈한 대추차까지 들려 있었죠. 수정아,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니? 어머님, 간밤에 주무시긴 잘 주무셨어요? 요즘 통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요. 수정이가 제 침대맡에 살포시 걸터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나이야 속일 수 있나?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는 건 그냥 달고 사는 거지. 어머님,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어머님께서 깜빡깜빡 하시는 게 제 눈에 너무 자주 보여서요. 수정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 들면 겪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며 손을 내저었죠. 허허, 얘도 참 이 나이 돼봐라. 깜빡 안 하는 게 용한 거지. 뭘 그런 걸 다 마음에 담아두니? 어머님, 그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어제는 가습을 위해 찌개를 올려놓고 외출 준비까지 다 하셨잖아요. 제가 못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이고, 내가 그랬나? 정말 깜빡했나 보네.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말인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수정이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무슨 병원까지 가니? 유난 떨 거 없어. 괜찮다. 어머님, 제발요.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야 고칠 수 있대요. 그냥 건강검진 받는다 생각하시고 딱 한 번만 가보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저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알았어. 네 성화를 어떻게 내가 이기겠니? 다음 주에 날 한번 잡아보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늘로 예약 다 해놨어요. 지금 바로 준비하고 가셔야 해요. 수정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뭐? 오늘 당장?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어머님, 워낙 유명한 병원이라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운 좋게 자리가 하나 나서 바로 잡았어요. 뭔가에 떠밀리는 기분이었지만 저를 위하는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몇 시간 뒤 수정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에 번쩍이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주차를 마친 수정이가 조수석 문을 열더니
다짜고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단단히 붙잡아 드릴게요. 가방 이리 주세요. 아이고, 사람 많은데 창피하게 왜 이래. 나 혼자 걸을 수 있어. 안 돼요. 어머님, 행여나 발이라도 헛디디시면 큰일 나요. 잠깐이면 돼요. 수정이가 제 팔을 어찌나 꽉 붙잡는지 마치 죄인이라도 끌고 가는 모양새였습니다. 접수대 앞에 선 수정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순덕 환자 예약했고요. 신경과 진료예요. 네, 확인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3층 신경과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 3층으로 올라가니 대기실은 저처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수정이는 누구와 그리 연락을 하는지 쉴 새 없이 휴대폰만 두드려댔습니다. 수정아, 누군데 그렇게 바쁘게 연락을 하니? 아, 그냥 친구요. 별일 아니에요, 어머님. 수정이는 자기 쪽으로 휴대폰 화면을 슬쩍 가리며 얼버무렸습니다. 잠시 후 수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화장실이 급해서요. 금방 다녀올 테니 잠시만 앉아 계세요.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수정이가 총총 걸음으로 사라지고 저는 멍하니 앉아 대기실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어요. 김순덕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어디선가 수정이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같이 들어가야죠. 수정이는 제 팔을 다시 붙잡고 진료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하얀 가운 위에 이정우라는 명찰을 단 젊은 남자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시죠. 의사가 권하는 자리에 제가 앉자 수정이는 제 옆에 그림자처럼 딱 붙어 섰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로 방문하셨을까요? 의사의 물음에 대답하려는 저를 가로막고 수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님 건망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셔서요. 이게 혹시 그 무섭다는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느끼시기에 평소에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의사가 제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이 먹으니 당연히 깜빡깜빡하는 거지. 뭐 특별한 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셔야죠. 어제는 가스불도 위험했고 그저께는 글쎄 집 주소를 잊어버리셔서 저한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철렁했는지 아세요? 수정이가 제 말을 자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고개를 가로저었죠. 내가 언제 집 주소를 물어봤다는 거니?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선생님, 이것 보세요. 방금 있었던 일도 이렇게 기억을 못 하세요. 이게 그냥 건망증 수준이 아니에요. 옆에서 보는 저희는 정말 피가 마릅니다. 수정이가 의사를 보며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초하룻날이지요. 지금 계절은 뭘까요? 하늘 보면 모르나요? 가을이죠. 좋습니다. 그럼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시겠어요? 저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끝난 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의사가 슬쩍 수정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정이도 의사와 눈을 맞추더니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등줄기로 싸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요. 잠시만 다녀와도 될까요? 수정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수정이가 진료실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사가 갑자기 의자를 제 쪽으로 확 끌어당기더니 굳은 얼굴로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며느리 돌아오기 전에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어서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간 없어요. 어서요, 빨리. 의사가 제 손을 붙잡고 애타게 말했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도 내팽개치고 맨발로 진료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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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큰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탔어요. 기사 양반, 빨리 출발 좀 해주세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 좋아요. 일단 여기서 최대한 멀리 가주세요. 택시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떨며 뒤를 돌아봤지만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겨우 집 근처에 내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려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이끌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 병원에서 사라졌던 며느리 수정이가 거실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 싸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딜 갔다 이제 오세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중에 그렇게 뛰쳐나가시면 어떡하세요? 수정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가득해야 할 그 얼굴에는 어째서인지 서슬퍼런 분노가 먼저 서려 있었죠. 수정아, 그 병원 의사가 말이다. 저는 집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숨을 헐떡이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성을 잃고 병원을 뒤집어 놓으세요? 저 정말 어머님 찾아다니느라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다고요. 수정이가 제 어깨를 붙잡고 매섭게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도망치라고, 그 의사가 나더러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라고 했단 말이야. 그 의사 얼굴 봤어야 해. 얼마나 절박하게 말하던지.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가 아쉬워서 생전 처음 본 어머님께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이건 병이에요, 병. 수정이가 제 두 어깨를 꽉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아니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아이고, 어머님, 이게 바로 제가 걱정하던 거예요. 이제 헛것이 보이고 환청까지 들으시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소리가 들리시는 거라고요. 수정이가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청이라니 절대 아니야. 정말 그 의사가 방금 병원에서 전화 왔었어요. 보호자인 제가 얼마나 사과하고 빌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갑자기 진료실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시는 바람에 다른 환자분들까지 다 놀라서 병원이 아수라장이었대요. 수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모습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가 헛것을 듣고 헛것을 본 걸까요? 그 의사의 절박한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수정이의 눈물 앞에서 제 기억은 자꾸만 흐릿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도망치세요. 라는 의사의 목소리와 환청이에요. 라는 수정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김없이 수정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저 수정이에요. 응, 들어오너라.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침대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죄송해요. 수정이가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괜한 소란을 피워서 너만 고생시켰지. 아니에요. 다 어머님 건강이 정상이 아니라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다시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그 병원에 다시 가자고? 싫어. 난 절대 안 가. 저는 질색하며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대로 된 검사 하나 못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그냥 두면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꼭 가셔야만 해요. 난 괜찮다니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검사 같은 거 안 받아도 멀쩡해.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협조를 안 해주세요? 수정이가 언성을 높이는 순간 그 눈빛이 섬뜩하게 빛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정아, 제발 정말 안 가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오늘은 꼭 가셔서 검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 현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방에서 큰 소리가 나요? 현수야, 내 아들, 이것 좀 봐라. 수정이가 나더러 또 그 지옥 같은 병원에 가자고 하잖니. 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 나도 수정이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이상한 소리 듣고 뛰쳐나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더더욱 검사를 받아봐야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현수야, 너까지 엄마 말을 못 믿는 거니?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현수가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핏줄이라고는 단 하나뿐인 내 아들마저 치매 걸린 할머니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저를 번갈아 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 앞에서 결국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일은 병원에 가마. 제가 말하자 수정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마음을 추스리고자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중에 제 방문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정이가 제 방 서랍을 열어젖히고 정신없이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정아, 너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청소 좀 해드리려고요. 수정이가 황급히 서랍을 쾅 닫으며 변명했습니다. 청소? 그럼 내가 있을 때 하면 되지. 왜 주인이 없을 때 남의 서랍을 함부로 뒤지는 게야. 서랍장에 먼지가 너무 많길래요. 제가 깨끗하게 닦아드리려고 그랬죠. 하. 수정이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찜찜한 마음을 안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려온 것은 텔레비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수정이가 누군가와 소곤거리며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네, 성함은 김순덕 맞고요. 주민등록번호는 55082로. 제 주민번호를 막힘없이 읊는 수정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소름이 끼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계좌번호요? 아, 네, 잠시만요. 제가 어머님 서랍에서 미리 찾아놨어요. 신한은행이고요. 수정이의 목소리를 따라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류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내일 오전 9시까지 모시고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구슬려서 갈 테니 걱정 마세요. 수정이가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제 모든 정보를 넘겨주고 저를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걸까요? 밥맛이 뚝 떨어져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자 수정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야 하니까 식사 든든히 하시고 오늘은 일찍 주무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제가 예약 다시 잡아놨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시면 안 돼요, 어머님. 수정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의사의 경고, 서랍을 뒤지던 수정이의 모습, 제 신상 정보를 줄줄 읊던 통화 내용,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에서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어머님. 수정이가 기다렸다는 듯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철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수정이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간 맞춰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웬 어설픈 흰옷을 입은 낯선 사내 셋이 우르르 거실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수정아,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병원 직원분들이에요.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실까봐 특별히 모시러 와주셨어요. 수정이가 제게 다가오며 활짝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제게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러 왔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어르신 정신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긴급 이송 요청을 하셨습니다.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위험하다는 게야? 나는 정신 멀쩡한 사람이야.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저는 겁에 질려 커다란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면 얌전히 모셔다 드릴게요. 다른 남자가 마치 죄인을 다루듯 저를 협박했습니다. 싫어. 나는 절대 당신들 따라가지 않을 거야. 수정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머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이제 와서 애원하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님. 수정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사내들이 제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사람 살려. 놓으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현관으로 끌려나가던 순간 옆집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야? 옆집 사는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박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저를. 제가 다급하게 소리치자 수정이가 재빨리 박씨 할머니 앞으로 달려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 저희 어머님이 치매 증세가 갑자기 심해지셔서요. 약 드실 시간만 되면 저렇게 난리를 피우세요. 자꾸 누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저희도 정말 죽겠습니다. 아이고, 저런, 치매 걸리면 저렇게 무섭게 변하는구나.
젊은 사람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박씨 할머니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수정이의 완벽한 연기에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빨리 저 차에 태워요. 수정이가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저는 차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바로 그 순간 제 팔을 잡고 있던 한 남자의 손이 땀 때문에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맨발로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저 할망구 잡아. 반드시 잡아오라고. 이번에 놓치면 다 틀어진단 말이야. 등 뒤로 가면이 벗겨진 수정이의 악에 바친 고함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빠져나와 정신없이 골목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보니 작고 허름한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할머니, 괜찮으세요? 카페 여주인이 제 행색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저 물 한 잔만 부탁드려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떡해요? 발에서 피가 나잖아요. 제가 119랑 경찰서에 신고해 드릴까요? 안 돼요. 경찰은 절대 안 돼요. 제가 손사래를 치는 순간 딸랑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훤칠한 젊은 남자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머니, 어쩐 일로 여기에? 며칠 전 병원 진료실에서 저에게 도망치라고 속삭여 주었던 바로 그 의사, 이정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맨날에 피까지 나는데요? 이정우 의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랑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강제로. 할머니 저랑 같이 가세요. 그리고 사장님,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책임지고 모시겠습니다. 이정우 의사가 놀란 카페 사장을 안심시키고는 저를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며느님이 할머니를 불법 인체 실험 대상자로 팔아넘겼습니다. 네, 그게 무슨, 우리 수정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께서 가셨던 그 병원은 가짜입니다.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노인들에게 투여하고 그 경과를 지켜보는 지옥 같은 곳이에요. 이정우 의사의 말에 저는 어제 엿들었던 수정이의 통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까지 줄줄 웃던 그 목소리. 저는 처음에 정상적인 병원인 줄 알고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자들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부작용이 생겨도 방치했습니다. 그들은 노인들을 재고라고 불렀어요. 양심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망치라고. 네, 내부 자료를 몰래 빼내서 고발을 준비하던 중에 할머니를 뵙게 된 겁니다. 며느님이 제게 눈빛을 보내는 걸 보고 바로 알아차렸죠. 저는 수정이의 두 얼굴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할머니의 증언이 꼭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주세요. 이정우 의사는 저를 자신의 작은 원룸에 숨겨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정우 의사가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그곳에서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사진 속 할머니 한 분은 참 곱게도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정우 의사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에서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면에 등장한 것은 바로 제 며느리 수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무사히 돌아오세요. 저희가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 아세요? 다 저희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에요, 어머님. 수정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며느리인 양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악마 같은 것,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머니, 진정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제가 아는 기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입니다. 이정우 의사가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겁니다. 내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려야만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쯤 이정우 의사가 저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기자님이 여기로 오시기로 해서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밤새도록 며느리 수정이의 얼굴과 저를 끌고 가려던 사내들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나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오늘은 그냥 쉬시는 게. 이정우 의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조금 긴장이 돼서 그럽니다. 정말 저 같은 늙은이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까 싶어서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작게 떨려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께서는 혼자가 아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정우 의사가 제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온기에 조금 용기가 나는 듯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우 의사가 문을 열자 당찬 인상의 젊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TBC 방송국 보도팀 최민지 기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정우 의사가 최민지 기자를 작은 거실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최민지 기자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우 선생님께 대강의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무서우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전부 도와드릴게요. 최민지 기자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내면서도 시종일관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정말로 저 같은 사람 이야기를 기사로 써주실 건가요? 며느리는 제가 치매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텐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워요. 할머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알려져야만 하는 진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수정이가 저를 처음 병원에 데려갔던 그날 아침부터 진료실에서 이정우 의사가 저에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라고 속삭였던 순간 수정이가 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던 통화 내용 그리고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짐짝처럼 저를 끌고 나가려 했던 그 끔찍했던 순간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최민지 기자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놀라움과 분노가 그 얼굴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사건이네요.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자님, 이것도 함께 보시죠. 이정우 의사가 그동안 몰래 빼돌렸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민지 기자는 하얀 손으로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게 전부 위조된 임상실험 동의서라고요? 본인 서명도 전부 가짜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이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되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치매 치료제나 영양제를 맞는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의사의 설명에 최민지 기자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님이 할머니를 정확히 어디로 데려가려고 했는지 그 병원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라고만 해서. 그곳은 병원을 위장한 불법 임상실험 시설입니다. 노블레스 메디컬 센터라는 이름으로 노인분들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의사가 끼어들어 설명했습니다. 최민지 기자가 녹음기를 제 쪽으로 가까이 옮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다면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녹음해도 될까요? 증거 자료로 꼭 필요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중간중간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최민지 기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힘든 이야기인데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이 증언이 수많은 다른 분들을 구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다만 방송으로 내보내기까지 추하 취재와 증거 확보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께서는 이곳에 안전하게 계셔야만 합니다. 최민지 기자의 진지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 현수가 지금도 저를 찾아 헤매고 있겠죠. 엄마가 치매에 걸려 집을 나갔다고 믿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아드님께서도 전부 이해해 주실 겁니다. 이정우 의사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병원에서 마주쳤던 다른 어르신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까? 글쎄요, 다들 저처럼 자식들 손에 이끌려와서 겁에 질린 얼굴들이라. 괜찮습니다. 제가 병원 환자 기록 일부를 몰래 빼왔습니다. 여기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정우 의사가 펼친 수첩에는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날부터 명단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최근에 어머님을 노블레스 메디컬 센터라는 곳에 모시고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거길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 다녀오신 뒤로 시름시름 알아누우셨는데 전화 너머로 한 중년 남성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역시나 저 혼자만 당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가족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수정이가 애가 달아 초조해하고 있을 테죠. 저를 찾아내지 못해 그 불법 병원 사람들에게 닥달하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현수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실종된 치매 엄마를 찾아다니고 있겠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뒤 최민지 기자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최 기자. 결정적인 증거 영상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제 방송만 준비하면 됩니다. 정말요, 기자님? 네. 내일 저녁 9시 뉴스에 바로 보도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방송국으로 오셔서 인터뷰 녹화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최민지 기자의 흥분된 목소리에 제 심장도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방송국이라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이 저를 향해 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기 까만 렌즈가 그냥 감자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이야기하듯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 얼굴이 그대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셔야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다른 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윽고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70살 된 김순덕입니다.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 의해 불법 인체실험 대상으로 팔려갈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증언했습니다. 수정이가 제 통장을 뒤지던 일, 제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던 일, 그리고 저를 짐승처럼 끌고 가려던 그 모든 순간을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할머니,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다른 피해자들이 더는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정우 의사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블레스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했던 의사 이정우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불법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화가 끝나자 최민지 기자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 뉴스가 나가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정말로 괜찮을까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였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이 용기 있는 증언으로 수십, 수백 명의 다른 어머님, 아버님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 의사가 제 어깨를 단단히 두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저는 이정우 의사의 원룸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제멋대로 뛰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곧 시작해요. 심호흡 한번 하세요. 이정우 의사가 제 옆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무섭고 떨려요. 손가락질이나 안 받으려나 모르겠네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곧이어 익숙한 신호음과 함께 뉴스가 시작됐어요.
앵커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한 며느리가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불법 의료실험 대상으로 팔아넘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고발하겠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가득 찼습니다. 어제 이정우 의사의 원룸에서 녹화했던 바로 그 영상이었죠. 저는 올해 74, 김순덕입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제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증언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전파를 탔습니다. 며느리 이수정 씨는 거액의 돈을 받고 시어머니를 불법 임상시험 병원에 넘겼습니다. 앵커의 설명과 함께 수정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네, 김순덕이요. 주민등록번호는. 제 모든 개인정보를 막힘없이 술술 읊는 수정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십 명의 노인들이 비슷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온 영상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한 분이 화면에 나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나보고 좋은 요양병원이라고 가자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자식도 이제 못 믿겠어요.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 혼자 겪은 일이 아니었어요. 이정우 의사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정우 의사의 증언도 방송을 탔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입니다. 그곳에서는 환자들의 동의도 없이 온갖 불법적인 실험이 자행됐습니다. 뉴스는 무려 30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 지옥 같던 병원의 실체와 수정이가 받은 돈의 액수, 다른 피해자들의 눈물 섞인 이야기까지 전부 공개됐어요. 경찰은 방송이 나간 직후 해당 불법 병원 관계자들을 전원 긴급 체포했습니다. 앵커의 마지막 멘트와 함께 병원에서 저를 끌고 가려던 그 남자들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이수정 씨 역시 현재 자택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저는 멍하니 꺼진 화면만 바라봤어요.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드디어 세상에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이정우 의사가 제 어깨를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안전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어요. 그때 이정우 의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네, 최민지 기자님, 방송 잘 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이정우 의사가 전화를 끊고는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방송국에 전화가 빗발친대요. 할머니 용기에 감동했다고요. 다들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어요. 정말요? 제가 뭐라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정우 의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네. 아, 기자님, 누구시라고요? 현수 씨요? 이정우 의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방송국으로 연락하셨대요.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요. 우리 현수가요? 네, 최민지 기자님이 여기 주소를 알려드렸다고 해요.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우 의사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오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정우 의사가 문을 열자마자 현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엄마, 현수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현수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현수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일어나.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엄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그 악독한 여자 말만 믿고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했을까요?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괜찮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현수야.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방송 봤어요. 엄마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시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현수가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현수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경찰서로 연행됐대요. 그래. 저도 지금 경찰서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그래, 어서 가보거라. 가서 아는 대로, 본 대로만 이야기하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계셔도? 그럼 엄마는 괜찮으니 어서 다녀와. 현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까요? 현수는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수정이 보고 왔어요. 그래, 어떻게 하고 있든?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현수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잘못을 모르겠대요. 다 엄마를 위한 일이었다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더군요. 쯧쯧, 가여운 사람. 저는 저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엄마는 수정이가 용서되세요?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안타깝다. 돈이 뭔지 사람을 저렇게까지 눈멀게 만드니 말이다. 저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어떻게 엄마한테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현수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으로 제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네가 이렇게 다시 엄마 곁으로 와줬잖니. 그걸로 됐다. 엄마, 이제 2번 다시 엄마 의심하는 어리석은 짓 안 할게요. 저는 눈물을 쏟는 아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정우 의사의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수가 저를 기다리며 며칠 밤낮으로 쓸고 닦았는지 집안에서는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고맙다, 현수야. 현수는 다니던 회사에 며칠 휴가를 내고 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제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연속극을 봤죠. 현수야, 네가 이렇게 옆에만 있어줘도 엄마는 힘이 나는 것 같구나. 제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 어느 날 오후 옆집 박씨 할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수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박 할머니, 어서 오세요. 박씨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하네. 이 늙은이가 못나서 자니가 그 고생을 할 동안 나 몰라라 했으니 내가 죽일려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그때는 상황이 그랬잖아요. 누구라도 오해했을 거예요. 아니야. 자니가 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는데 내가 며느리 말만 믿고 치매 환자 취급했으니 정말 면목이 없어.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진심으로 박씨 할머니를 용서했습니다. 며칠 후 최민지 기자가 후속 취재를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증언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볼 뻔했던 다른 어르신들이 많이 구조되셨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제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정우 의사도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다른 병원에 새로 취직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병원이에요. 정말 잘 됐네요. 선생님, 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아닙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한 겁니다. 이정우 의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용감하고 대단한 분이신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쑥스러워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제 곁으로 돌아왔고 이웃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 뒤에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화로운 일상이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 저녁 현수가 퇴근길에 어둡게 가라앉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수야, 무슨 일인데 그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정이 일 때문에요. 현수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천근만근의 짐이라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죠. 수정이 휴대폰이랑 개인 컴퓨터를 조사했는데 추가 범죄 증거가 무더기로 나왔대요. 추가 범죄라니? 그 애가 또 무슨 짓을 했다는 거니? 수정이가 엄마를 그 불법 병원에 넘기기 몇 달 전부터 국내 대형 제약회사랑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대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의 모든 개인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기로 이미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해요. 세상에, 그게 정말이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현수 옆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엄마? 수정이가 팔아넘기려고 했던 게 엄마 정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내 정보 말고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네, 동네 경로당이랑 노인정을 핑계 좋게 드나들면서 다른 어르신들 정보까지 몰래 수집했대요. 이름, 나이, 연락처, 앓고 있는 지병까지 전부 다요. 그걸 제약회사에 넘기려고요. 순간 한 달 전쯤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있는데 수정이가 오더니 어르신들 혈압을 재주고 어깨를 주무르며 싹싹하게 돌봐주던 일을요. 그럼 수정이가 우리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살갑게 굴던 게 전부 다. 네, 엄마, 그게 다 쇼였던 거예요. 할머니들 환심 사서 개인정보 빼내려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이게 아주 조직적인 범죄래요. 수정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라 그 제약회사랑 처음부터 한 통속이었던 거예요. 현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한 이불 덮고 자던 사람이 그런 악마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그런 괴물이었다니. 현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수정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시어머니를 불법 임상시험에 팔아넘긴 며느리 이수정 씨의 추가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이수정 씨는 수십 명의 노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회사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텔레비전을 끄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나간 며칠 뒤부터 저희에게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현수와 함께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엄마, 저 남자 아까부터 계속
우리 뒤를 밟는 것 같지 않아요? 현수가 뒤를 힐끗 돌아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저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는 저희가 과일 가게에 멈추면 건너편에서 신문을 보는 척했고, 저희가 걷기 시작하면 어느새 저희 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글쎄, 기분 탓이겠지. 어서 가자.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대문 앞에서 박씨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며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 엄마, 문 잠그고 빨리 들어와. 큰일 났다니까. 박씨 할머니는 저희를 집 안으로 잡아 끌다시피 했습니다. 박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낮에 시커먼 사내 2명이 와서 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고 갔어. 아들이랑 둘이 사는지, 주로 언제 집을 비우는지 꼭 빚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살벌하게 묻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니까? 박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현수가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신고 좀 하려고요. 저희 어머니를 누군가 계속 미행하고 주변에서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경찰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위협 행위가 없으면 출동하기가 어렵다고요? 아니, 지금 이렇게 명백한 정황이 있는데도요?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만 움직이실 겁니까? 현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가 허탈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가 어렵다네요. 일단 순찰을 강화해 주겠다고는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니?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집 밖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이죠. 누군가 저희 집 담벼락 주위를 서성이는 발소리, 창문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현관문 손잡이가 조심스럽게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일어나봐. 밖에서 이상한 소리 안 들리니? 저는 결국 현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잠이 덜 깬 현수가 창문을 열어 밖을 살폈지만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엄마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이정우 의사가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위험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제약회사 놈들이 할머니를 노리고 있대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병원 동료한테서 들었어요. 이정우 의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 동료가 어젯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요. 자기도 더는 못 버티겠다면서 할머니께 꼭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자기는 오늘부로 병원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분간 절대 혼자 외출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에 긴급 휴가 낼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을게요. 현수가 제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때 최민지 기자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무 일 없으시죠? 제가 지금 할머니 사건 후속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방송국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당분간 관련 보도를 중단하라고요. 네, 상부 어디서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할머니, 부디 몸조심하세요. 며칠 뒤 그들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현수가 집 앞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우편함에 있었어요. 현수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편지 한 장과 여러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불대지 말고 쥐 죽은 듯 조용히 살아. 알았어? 신문 활자를 오려붙여 만든 섬뜩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제가 시장에 가는 모습,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현수가 출근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지금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순덕 씨? 안녕하신가? 내가 쓸데없이 경찰이나 기자한테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기계처럼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누구야? 누군지 알 필요 없고 오늘 아침에 아들놈 배웅하는 거 잘 봤다. 아들놈 넥타이 색깔이 곱더군. 그 넥타이로 목을 매달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죽은 듯이 살아.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협박 전화였어. 내가 조용히 있지 않으면 너를 해치겠다고. 현수가 즉시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다 나 때문이다. 나 하나만 입 다물면 현수 너는 안전할 텐데 내가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구나. 저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정우 의사와 최민지 기자가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피하셔야 해요. 이곳은 너무 위험해요. 또요? 제가 왜 죄인처럼 또 도망을 가야만 해요? 저는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도 지금 비슷한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최민지 기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부산의 김씨 할머니, 광주의 이씨 할아버지, 다들 똑같은 협박을 받고 숨어 계세요. 할머니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할머니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분들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할머니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 악랄한 놈들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도망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도망치면 저놈들은 평생 우리를 쫓아올 거야. 내가 끝까지 버텨야지. 그래야 저놈들 뿌리를 뽑아버릴 수 있을 테니까.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현수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은 눈물과 기쁨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엄마, 우리가 이겼어요. 드디어 저놈들의 꼬리를 잡았다고요. 현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숨부터 고르고 천천히 말해봐. 경찰이 수정이 휴대폰을 복원하는데 성공했대요.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그 제약회사 놈들이 엄마를 협박하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이요. 뭐라고? 음성 파일이? 네. 엄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악마 같은 놈들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보세요. 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순덕이 그 할망구가 문제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입을 막아.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장님?
그러자 회장이라는 작자가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면 그 아들놈부터 조용히 정리해 어미 보는 앞에서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해서 다시는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올 생각도 못하게 만들라고.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악마 같은 놈들이 내 소중한 아들을 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가자, 현수야. 저 녹음 파일 들려주고 저 악마 같은 놈들 당장 잡아넣으라고 하자. 엄마, 진정하세요. 경찰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이 녹음 파일 하나로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대요. 정말이니? 네, 이제 살았어요. 엄마.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지독하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다는 안도감과 내 아들이 무사하다는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온종일 속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대한 노인 대상 범죄 조직이 한 평범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앵커의 상기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특공대원들이 제약회사 본사 유리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과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겁에 질려 책상 밑으로 숨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 끝에 제약회사 회장 강만식을 포함한 조직원 30여 명이 오늘 일괄 검거됐습니다. 엄마, 저놈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랑 저를 위협하던 놈이 바로 저놈이라고요. 현수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중년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 평범한 주부인 이수정 씨였던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 가득 수정이의 얼굴이 나오자 현수는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등 뒤에서 저런 일을 꾸미고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잠을 잤을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불이 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현수 엄마, 나야. 텔레비전 봤어. 저런 천하의 죽일 놈들. 자니가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다음 날 아침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덕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검찰에 나오셔서 최종 증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현수는 제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엄마 가장 고운 옷으로 입으세요. 오늘은 엄마가 저 악마들을 심판하는 날이잖아요. 조금도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오세요. 현수와 함께 들어선 검찰청은 높고 차가운 건물들로 저를 잔뜩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손 꼭 잡고 있을게요. 이제 엄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검사실에 들어가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자 검사가 일어나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저는 현수 옆에 나란히 앉아 마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신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기록하겠습니다. 검사의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정이가 저를 속이고 그 지옥 같은 병원으로 끌고 갔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의 끔찍했던 기억, 가리고 얼마 전 받았던 피 묻은 협박 편지와 아들을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까지
저는 제가 겪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처음 어머님을 좋은 병원에 모시겠다고 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식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애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손이 어찌나 곱던지 고생 한번 안 해본 손으로 설거지하는 게 안쓰러워서 내가 늘 고무장갑을 2개씩 사다 놨어요. 내 딸처럼, 친딸처럼 아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자 현수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런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주셨네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고 숨어버리면 저 같은 다른 불쌍한 늙은이들이 계속 죽어나갈 것 같았어요. 저 하나 무서운 것보다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대한민국 검찰을 대표하여 그리고 이 땅의 한 자식으로서 어머님의 위대한 용기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몇 달을 추적해도 잡지 못했던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수십 명의 다른 어르신들을 구하신 영웅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모든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오자 이정우 의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어쩐 일로 여기에? 저도 전문가 자격으로 불법 실험의 위험성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이정우 의사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밖으로 나오자 눈이 부시도록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이 저희를 맞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우리한테도 저 하늘처럼 평범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현수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해방감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정우 의사가 저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 할머니를 뵈었을 땐 그저 평범하고 약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강한 분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저는 그저 내 아들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평범한 엄마일 뿐입니다. 저는 현수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마지막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평범한 할머니의 위대한 용기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제약회사 관계자 30여 명이 구속됐고 피해를 입을 뻔했던 노인 50여 명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 뒤로 화면에 제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엄마 보세요. 온 국민이 엄마를 칭찬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현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두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저 주름지고 지친 늙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존경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아들 곁에서 하루라도 더 숨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 너무 어색했어요. 최민지 기자가 마지막 인터뷰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 모든 일을 겪기 전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아들이 철들었고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무엇보다 내 안에 이런 용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걸요. 아무것도 몰랐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계획은 무슨요?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아들이랑 마주 앉아 군고구마 나눠 먹고 해지면 마당에 나가 저녁별 구경하고 그런 사소한 것들조차 제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그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정말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수와 저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저녁 햇살이 저희 모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이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이제 2번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뒤 1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시던 대로 두부 듬뿍 넣고 끓여봤어요. 우리 아들 다 컸네.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게 느껴진다, 현수야. 저희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드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수정이가 앉아있던 자리, 그 차갑고 낯설던 공간은 이제 아들의 온기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저랑 같이 공원 한 바퀴 돌고 오실래요? 그래, 좋지. 어서 준비해서 나가자. 현수는 마치 제가 어린 시절 현수에게 그랬듯 제 모든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이면 제 보폭에 맞춰 나란히 걸으며 산책했고, 저녁이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제가 좋아하는 연속극을 함께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엄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엄마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다 잊고 지내자.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엄마 말씀부터 귀담아 들을게요. 엄마 의견을 제일 먼저 여쭤보고 결정할 거예요. 현수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이제 이웃들은 더 이상 저를 동정이나 호기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 오늘도 아드님이랑 산책 나오셨네요. 2분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같은 늙은이들도 이제 2발 뻗고 잘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보내주는 따뜻한 존경의 눈빛에 저는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할머니가 갓 담근 열무김치를 한 통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수 엄마,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네, 할머니 아들 덕분에 잘 지내요. 그날 일은 생각할수록 정말 미안해. 내가 자네를 도와줬어야 했는데. 박씨 할머니가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그만 미안해 하세요. 제 마음속엔 아무런 응어리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현수 엄마. 할머니, 그때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 훌훌 털어버리세요. 저는 박씨 할머니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노인정에도 다시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에게 제 경험을 가만가만 들려주었죠. 여러분, 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꼭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만 해요. 맞아요. 현수 엄마 말이 100번 맞아요. 요즘은 자식보다 더 무서운 사기꾼들이 많다니까. 할머니들이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집으로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현수의 옆에는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젊은 여자가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지민이라고 해요. 여자가 제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힘들게 서 있지 말고 어서 들어와 앉아요. 저는 지민이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지민이는 수정이의 날카롭고 계산적이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식으로 사귀고 있어요. 현수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쩐지 너무 잘 어울리더라. 두 사람 잘 만나보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수정이랑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괜찮고 말고 지나간 사람은 잊어. 네가 행복하면 이 엄마도 더 바랄 게 없이 행복하니까. 저는 진심으로 아들의 새로운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현수 씨 옆에서 자라고 어머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지민이는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들었어요. 저와 함께 부엌에 나란히 서서 요리도 하고 거실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도 나누었죠. 지민이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특히나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님 젊으셨을 때 정말 미인이셨네요. 현수 씨가 어머님 닮아서 이렇게 훤칠한가 봐요.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정의 온기가 지민이로 인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현수랑 공원을 산책했고 점심에는 박씨 할머니가 찾아와 이야기 꽃을 피우며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지민이가 와서 다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었죠.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복지관에서 강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영웅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들추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정우 의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를 찾아와 건강을 체크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혈압도 정상이시고 맥박도 아주 좋으시네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요. 아닙니다. 할머니의 강한 의지가 할머니를 살린 겁니다. 저는 저를 구해준 은인인 이정우 의사를 친아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최민지 기자도 명절이면 잊지 않고 선물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건 이후로 노인 대상 금융사기나 불법 의료 범죄가 정말 많이 줄었대요. 할머니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지민이가 찾아와 제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그게 정말이냐? 저는 기쁨에 겨워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늙은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봄이 오면 저희 결혼하려고요. 축복해 주실 거죠? 그래야지. 당장 준비해라. 이 할미가 우리 손주 예쁜 옷부터 사놔야겠구나. 저는 머지않아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웠던 시기가 결국 내게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구나. 저는 혼잣말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정이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을 위협받았던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을 이겨내면서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고 제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현수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하늘을 왜 이렇게 오래 보고 계세요? 노을 구경한다. 참 예쁘지 않니? 진짜 오늘따라 유난히 노을이 예쁘네요. 엄마한테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일 소중해. 아침에 너랑 같이 밥 먹고, 낮에는 이웃들이랑 웃으며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같이 노을 보고, 그게 이 엄마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야. 저도 그래요. 엄마랑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해요. 현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금처럼만 함께해요, 엄마. 그럼 우리 강아지 손주 재롱도 봐야지. 저희는 함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점점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따뜻하고 밝은 빛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워 되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김순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겪은 일은 정말 끔찍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목숨까지 위협받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어르신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주변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용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 이런 평범한 것들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행복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